마련한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진짜 종교인일까요? 평화를 위해 노력한 사람이 진짜 종교인 아닐까요? 매주 이 시간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에 대해 한 사람씩 자세히 배워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12번째 시간으로 1935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독일의 저널리스트 카를 폰 오시에츠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릉 원주대 사학과 교수이자 평화를 만든 사람들의 공동 저자 이동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교수님과 함께 노벨 평화상 수상자 카를 폰 오시에츠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인물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카를 폰 오시에츠키는 국내에 잘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논문도 별로 없고 독일사를 공부를 하거나 독일 문화를 좀 아시는 분들에게서도 좀 알려지지 않아서 사실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습니다. 카를 폰 오시에츠키는 언론인으로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또는 뭐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언론인 출신들은 좀 있거든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빌리 브란트도 언론인 출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언론인으로서 언론 활동을 하고 저술 활동을 하다가 또는 그 성과로 그것의 공헌으로 노벨상을 받은 유일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98년생이고 1938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1년 전에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한 50세 나이로 사망을 한 거죠. 그래서 주로는 이제 1차 대전과 2차 대전 그 사이 20년대 30년대에 파시즘에 반대하고 민족주의에 대한 그러니까 공격적 민족주의에 대해서 인종적 민족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언론 활동을 벌리다가 나치에 의해서 사실상 살해당한 그런 반파시즘 인물입니다. 네. 자, 오시에츠키. 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게 1935년인데요. 이 당시 독일 하면 그 히틀러가 독일 정권을 장악하고 2차 세계대전을 준비하던 때잖아요. 네. 당시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독일인이 있었다는 것이 참 놀랍기도 한데요. 어떤 인물인지 자세히 좀 알아보죠. 그가 태어나고 자란 독일의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요? 그러니까 이 20세기 전반기 독일의 이 하층 계급들은 노동운동이나 사회민주주의의 영향하에 들어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삶의 불만과 불만과 불안에 의거해서 이제 우파적인 거구적인 민족주의나 인종주의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카를 폰 오시에츠키는 이 두 가지 영향을 다 같이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 아버지가 3살 때 이제 사망을 하고 어머니가 식당을 이제 경영하면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유복하지 못했고 이 생활고를 항상 겪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의부,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이제 다른 새로 결혼을 했던 그 의부가 3인당 당원이어서 3인주 영향을 받는데, 그런데 이제 1차 대전 직전에 그 독일이나 유럽 전체의 시대적인 분위기는 그 인종주의적이거나 민족주의적이거나 제국주의적인 그런 타민족에 대한 적대의식이 굉장히 강할 때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사실 굉장히 인종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특히 1차 대전에 또 참여를 하고 이러면서 점차 자신의 그 인종주의적인 민족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좀 바꾸게 되죠.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이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는 못해서 실업계 중학교를 나왔을 정도니까는 한 초등학교랑 같이 연결시켜도 한 8년 정도 8년 정도의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 이제 뭐 검찰청에서 하급 보조 기사 역할을 하면서 아주 하급적인 하층 공무원직을 수행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글 쓰는 걸 좋아하고 책 읽는 걸 좋아하고 이러면서 점차 이제 주변에 이 문필가들과도 활동을 하고 언론인들과도 이제 접촉을 하면서 글을 좀 쓰는 직업을 내지는 글을 쓰는 것을 자신의 평생 직업으로 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네. 이제 1차 대전을 계기로 해서 우파 민족주의적인 사상이나 인종주의적인 사상에서부터 탈피를 하고, 그 1차 대전의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이제 경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1920년대 30년대에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네. 정치적 지향이 달라집니다.
그 군인으로서의 경험이 어쩌면 그 우파 민족주의를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네. 군인으로서의 경험이 그것을 좀 탈피하게끔 만든 어떤 뭐 계기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인데 첫 번째는 이미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대전 전에 그 인종주의적이나 민족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회민주주의나 노동운동의 영향력 속에서도 그 자장하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1차 대전의 그 참상을 직접 경험하면서 1차 대전 직후에 또는 2차 대전 과정에서 전쟁 과정에서 상당수 젊은 이 노동자나 젊은 학생들이 전쟁의 열광에서 빠져들었다가 전쟁에서 참상을 직접 경험해보고 그 전쟁이 결국에는 다 허망한 민족주의지거나 아니면 지배 엘리트들의 이익에 기결한다는 걸 알고서 1차 대전 이후에 상당수 특히 노동운동이나 사회민주주의의 영향에 있는 노동자들은 내지나 사회하층들은 이 반전쟁, 그러니까 전쟁에 반대하는 흐름으로 돌았습니다. 근데 이제 히틀러라든지 여타 파시즘으로 가게 되는 다른 흐름이 또 존재하죠. 그러니까 네. 1차 대전이 동일한 1차 대전을 체험한 세대가 사람들이 그 사회 집단이 1차 대전을 이제 평가하면서 그 체험을 자기화하면서 승리하면서 하나의 흐름으로 갔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히틀러와는 반대 흐름을 간 사람이 칼 폰 오시에츠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좀 알려진 사람으로는 이제 토마스 망 같은 사람도 원래 작가인 토마스 망 같은 작가도 이제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이제 1차 대전 전과 후에 정치 사상이 달라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1차 대전의 충격이 굉장히 다양하게 서로 어떤 면에서는 이질적으로 기결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오시에츠키는 이 전쟁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우파 민족주의에 반하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갖고 이제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해서 다양한 책을 읽고 또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언론인의 글을 가게 된 거죠. 네. 예. 그러면서 이 평화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글들을 그 당시에 쓰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오시에츠키가 주로 쓴 것은 이제 일단은 1차 대전의 참상에 대한 보고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기초해서 다시는 군사주의적인 내지는 군비 강화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제 규범적인 글도 썼고 당시에는 상당히 위험한 글이죠. 그렇죠. 위험하고 또 결과적으로 나중에 20대 후반에 이제 검찰에 체포되어서 탄압을 받고 감옥에 수형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시에츠키와 그 당시 오시에츠키 글이 발표가 되었던 이제 세계 무대라든지 이런 그 타게스북 일기라는 그런 이제 잡지에 그 오시에츠키와 함께 활동했던 이제 크루토 투콜스키 같은 사람들, 오시에츠키랑 거의 형제 같은 내지는 동료인데 이런 사람들이 강조했던 것은 아주 근본적인 반전주의예요. 전쟁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그 원칙에 충실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군비를 강화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사실 점차적으로는 무기를 철폐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굉장히 그 당시 지배 정치가들에게도 위험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 그냥 소박한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도 좀 무리한 주장이긴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든 군인은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나라를 지키는 우리 민족을 지키는 우리를 지키는 방어적인 전쟁, 방어적인 폭력은 또 포기해야 되냐 이런 이제 반문이 생기잖아요.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오시에츠키는 규범적으로 모든 전쟁과 모든 군사적 대비나 이런 것 자체가 결국에는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어떤 민족이나 국가가 잘하냐 못하고를 떠나서 전쟁으로 기결되고 그 전쟁은 모두에게 다 파괴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본적인 전쟁 반대를 주장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좀 굉장히 독특한 주장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정치적인 평화주의고 또는 급진적인 이제 주장인 거이면 분명했던 것이죠. 네. 근데 이제 군사주의라는 걸 하나만 잠깐 보충을 하면은 군사주의라는 거는 그냥 군인이나 전쟁이나 무기를 숭상하거나 전쟁을 이상화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군사주의라는 것은 그런 전쟁에서 나타나는 그런
사람을 죽이고 또는 전쟁에서 필요한 그런 적과 아로 나누고 하는 그런 적대적인 타자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굉장히 남성적인 용기나 남성의 어떤 이 연대라든지 그냥 군인들이 가지는 그런 가치나 규범을, 그거를 중심으로 사회 문화를, 의식을, 규범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령에 대해서 복종하고 수동적으로 상부를 따라야 되고 모두가 하나의 단일한 행동과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군인의 가치가 전 사회로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시종 이제 비판했던 것이죠. 바로 근데 이게 바로 히틀러의 파시즘이 바로 이제 군사주의를 이제 폭발시켜버리는, 더 강화시켜버리는 길결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선각자적인 측면이 좀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당시에 이 오시에츠키가 주장하는 이 평화주의에 대한 글을 좀 보면요.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평화 사상들이 당시에 이제 등장하던 시기인데, 그 누구보다 이 오시에츠키의 평화 사상이 뭐 세다고 할까요? 네. 뭐 상당히 진보적인 평화 사상을 주장하고 있어서 뭐 오늘날의 그 말하는 그런 평화 사상과도 아주 잘 맞는 아주 훌륭한 진보적인 사상이더라고요. 네. 그 이에 대한 그 당시에 좀 또 위험성도 좀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평화 사상이나 평화에 대한 지향이나 평화의 욕구나 뭐 평화 운동이 20세기 후반에 많이 나타난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1차 대전 전 그리고 1차 대전 직후에 폭발합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 1차 대전의 징조가 보였기 때문에 전쟁을 막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했었고 수많은 사상들이 나와요.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노벨 평화상, 그 노벨 평화상을 만든 것도 1896년이잖아요. 1차가 1900년이지만 그래서 노벨상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또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지난번에 우리 평창 올림픽을 했던 것처럼 올림픽을 만든 것도 1900년이란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1896년이죠. 그리고 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준 열사 등등이 참여했던 그 헤이그 만국 평화회담, 그리고 이제 1차 대전 직후에 일선 등등이 만들었던 또는 만들려고 하다가 일선은 빠졌지만 이제 국제연맹.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 뭐냐면 1차 대전 전과 그 직후에 굉장히 다종다양한 평화 사상과 평화 운동과 평화 정치와 평화 지향들이 폭발합니다. 뭐 사회주의는 사회주의대로, 자유주의는 자유주의대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 칼 폰 오시츠키의 평화 사상을 보면 오시츠키의 평화 사상과 평화 정치, 평화 운동은 여타 당시에 등장했던 여타 평화 사상과 운동과 비교해서 가장 정치적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가장 급진적이고 가장 근본적이고, 그 말은 뭐냐면 당시에 이제 예를 들어서 국제적인 협상을 통해서 또는 지배자들끼리의 협상 또는 이제 국제 무역이 발전하거나 국제적으로 서로 정치가들끼리 만나서 대화나 협상을 하면은 평화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지만 20세기 전반기에는 그게 실패로 끝났거든요. 그것을 일찍이 이제 칼폰 오시츠키는 그런 지배자들끼리의, 지배 엘리트들끼리의 협상이나 대화나 또는 무역이 발전하거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평화가 달성되지 않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정치적 노력을 해야 되고 독자적으로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칼폰 오시츠키죠. 하나만 더 보충한다면 그런 국제 무대에서의 협상 정치에 기대지 않고 정반대의 길이 있어요. 그게 톨스토이나 간디로 가는 길이죠. 소공동체를 일궈내고 소박하게 살고 국가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 국가로부터 오히려 멀리 떨어져서 인간들 사이에, 그러니까 구체적인 생산활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소박한 인간적 유대를 통해서 아래로부터 평화의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자. 이런 게 이제 또 한편으로 20세기 전반기에 다 나타납니다. 그게 톨스토이, 뭐 간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함스큰으로 이어지는 이제 비폭력 평화주의의 흐름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과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칼폰 오시츠키는 평화라는 것은 투쟁을 통해서, 정치적 투쟁을 통해서 이 전쟁이나 군사주의를 확장하고 있는 지배 엘리트들에 대한 정치적 반대 투쟁과 이 급진적인 그런 전쟁에 대한 완전한 반대,
무기를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한 반대 이런 원칙적인 평화의 운동을 내지는 평화 정치를 아주 뚜렷하고 명료하게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평화에 대한 다양한 사상들이 있지만 이렇게 종교적이고 뭐 이상적이고 평화 사상이 아니라 그야말로 현실적이고 정치적이고 네. 우리 모두가 그 민주적인 그런 평화 사상에 대한 그런 어떤 실천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시에츠키는 끊임없이 평화와 반파시즘을 외치다 2차례나 수감이 되고 또 수감 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는데요. 그 과정도 참 극적이라고 들었습니다. 나치와 히틀러의 억압 속에서 이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수감 중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1936년에 11월에는 오시에츠키는 이제 병원에 있어요. 근데 감옥에서 너무 심한 고문을 받아서 내지는 그 감옥에 가기 전까지 심한 고문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이제 병원에서 간호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1936년 11월에 1936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1935년 수상자로 결정이 났어요. 그 이유는 이미 1935년에 11월경에 이 칼폰 오시에츠키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로 대략적인 이미 내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르웨이 노벨상 위원회에서 이 나치 독일의 압력 때문에 발표를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발표를 못하거나 또는 유보하거나 폐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몰렸다가 국제적으로 압력이 계속 그러니까 평화를 지지하는 또는 오시에츠키의 그 안위를 걱정하고 오시에츠키의 공헌을 인정하는 여러 지식인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제 사후적으로 35년도 노벨 평화상의 수상자로 36년에 결정은 아주 예외적인 아주 특이한 그런 우여곡절을 통해서 이제 노벨상 수상자로 결정이 난 것이죠. 그만큼 히틀러가 나치 독일이 오시에츠키의 그 노벨상 수상을 끝까지 막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오시에츠키라는 당시 우리에겐 좀 제한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오시에츠키 같은 이런 류의 반파시즘 투사가 히틀러가 권력이 잡기 전에도 존재했고 그리고 권력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서 계속 이제 결연히 이제 싸웠던 그런 사람인 거죠. 네. 이제 독일 사회는 그 어떤 국가보다 평화적이고 또 국제 사회에서도 평화를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아마 오시에츠키가 끼친 영향도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독일에선 이 오시에츠키란 인물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있는지요? 오시에츠키는 45년 이후에 사실 독일 사회에서 새롭게 좀 발견된 인물이기도 해요. 오시에츠키는 독일 내에서도 사실 나치식이나 또는 1945년 직후에는 좀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50세 나이에 일찍 죽은 상태였고 그리고 오시에츠키는 사실 언론 활동 내지는 저술 활동 이외에 어떤 국회의원직을 뭐 가졌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조직 활동에 정당의 뭐 중요한 지도자였다든지 이런 경력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나치 희생자라는 차원의 기억이 좀 많았었죠. 나치 희생당한 수많은 지식인이나 언론인들 중에 한 명. 그랬는데 이제 1950년대에 냉전 체제가 또 강화되면서 또다시 이렇게 독일 사회가 이제 나토라는 그 국대서양 조약기구라는 군사 동맹 기구에 들어가면서 재무장을 또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는 이제 이렇게 또 무장을 하게 되면 또 결국 또 독일이 또는 유럽이 또 전쟁의 소용돌이로 기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공포나 불안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시에츠키 같이 이렇게 전쟁과 군비에 대해서 근본적인 반대 이런 사상에 대해서 새롭게 주목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때 이후에 지금까지는 오시에츠키의 사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시에츠키의 그 평화 사상이나 반전주의에 사실 완전히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뭐 그렇다면 우리가 톨스토이나 간디나 이런 사람들의 평화 사상에 다 동의하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폭력에 대해서 방어적 폭력을 인정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소극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평화를 지지하지만 그래서 오시에츠키도 그런 상태라는 거죠. 오시에츠키의 사상에
명료한 그 강령적인 주장에 다 동의해서가 아니라 오체츠키가 보였던 그런 그 근본적이고 철저하고 정치적인 그런 급진성이야말로 이제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는 어떤 종류의 전쟁이나 폭력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사유가 운동이나 의식이 발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체츠키는 이제 그 이후에 동독에서도 그렇고 서독에서도 그렇고 또는 통일 독일에서도 평화를 얘기할 적에 빠질 수 없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오체츠키 이름을 딴 상이라든지 동상이라든지 기념관이라든지 학교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고 동상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리 이름도 오체츠키 이름을 딴 거리가 굉장히 거의 모든 독일의 주요 도시에는 오체츠키라는 이름을 딴 거리가 있죠. 네. 자, 이렇게 오늘날 독일이 있기까지 이렇게 오시에츠키의 그 언론인으로서의 역할 또 그의 평화 사상에 끼친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또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오시에츠키에 대해 알아보면서요. 특히 그의 직업정신 또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도 참 감명 깊게 다가오는데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언론이 참 중요하고 큰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언론인들이 오시에츠키에게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제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오체츠키는 글을 쓰면서 계속 공부하고 학습하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변화시켰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오체츠키가 맨 처음에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는 언론인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는 인종주의나 민족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말씀 아까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계속 이제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 또는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인 사상과 정치에 대한 학습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계속 글도 좋아지고 사실 오셰츠키 글을 읽어보면 굉장히 명문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스스로 변화하고 시대의 상황을 계속 관찰하고 학습하고 스스로 그 상황에서 의미 있는 그런 언론인으로 내지는 저술가로 자신을 발전시킨 그런 모습이 좀 특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굉장히 위협도 많았고 실제 탄압을 받았고 2번이나 감옥에 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고문을 많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론직필했던 그 경험은 뭐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유례가 드문 케이스. 결국 사실은 펜 때문에 글 때문에 죽임을 당한 그런 대표적인 20세기 대표적인 언론인 이러면은 사실 독일을 넘어서 유럽에서나 뭐 서양사에서도 서양 현대사 전체에서도 그 예외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일단 독보적인 인물,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인물인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정론직필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오시에츠키처럼 이렇게 언론인으로서 평화에 기여해서 이렇게 좀 탄압도 받고 어려움을 겪은 언론인 누가 좀 있을까요? 혹시? 저기 한겨레 신문에 누구죠? 그러니까 70년대 조선 투이나 동아 투이에서 활동했던 여러 이제 기자 출신들이 좀 있죠. 네. 근데 이제 뭐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는 잘 모르겠네요. 예. 우리나라도 그러한 언론인의 훌륭한 그런 분들을 좀 많이 기억을 하고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반도는 평화의 새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남북관계 개선을 넘어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평화를 이루어가기 위해 청취자분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평화는 뭐 사방팔방 뭐 아래 위 옆에서 오는 거라고 봅니다. 이 말은 이제 평화는 직업적으로도 정치가들에게서도 오고 운동가들에게서도 오고 오늘 봤던 것처럼 언론인으로부터도 오는 것이고 그리고 평화가 한 가지가 아닌 거죠. 궁극적으로 어쨌든 갈등이 해결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는 것은 그 방식에 있어서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톨스토이의 길도 있고 또는 자유주의자들의 평화의 길도 있고 사회주의자들의 평화의 길도 있고 또는 오늘 봤던 이제 정치적 급진주의에 기초해서 정치적 투쟁을 통한 평화의 길도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막고 폭력을 폭력을 막고 갈등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갈등이 적대적으로 발현되는 것을 막는 그런 지혜를 찾아내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평화를 얘기하면서 서로 이견이 있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더 생산적이고 서로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시에츠키 같은 사람의 사상이나 활동을 보면 약간 낯설긴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유일한 평화의 길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각 시대에 고민했고
시도했고 노력했던 여러 형태의 평화를 개척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그 나름의 고민과 방향에 대해서 더 개방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우리에게도 더 많은 평화 능력들이 더 많은 평화 능력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역시 그 종교마다 뭐 정치마다 국가마다 또 사람마다 갖고 있는 이 평화에 대한 생각 또 사상 또 실천 방법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한 모든 사상들을 서로 배우면서 함께 또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달을 가리키다에서는 강릉 원주대학교 사학과 교수이자 평화를 만든 사람들의 공동저자 이동기 교수님과 함께 노벨 평화상 수상자 독일의 저널리스트입니다. 카를 폰 오시에츠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